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며칠 동안에 금 가격이 세게 빠졌어요. 연준의 금리나 스탠스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2년짜리 국채 금리가 60bp, 뭐 50bp 이렇게 뛰었다는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금에는 취약한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리스크가 오래 갈 것 같으면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안전자산도 던지는 경향들이 생겨나요.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초기 신용경색의 징후들은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표현이 되죠. 참고로 코로나 때도요, 무슨 일이 있었냐, 막 시장이 막 무너지다가 금이 그래도 탄탄했거든요. 네. 그 금도 예리하게 빠지기 시작을 해요.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뛰면서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리고 달러가 강한 걸 보면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단순히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게 전쟁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금리 상승도 있고, 그게 만약에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은 신용경색으로 갈 수가 있죠. 이 순간에서 저 단기야 장기야 이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에서 보시면 다른 생각들도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사태 이외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만약에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박세희 대표와 직접 만나 투자 전략 상의하세요. 좀 이런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필드에 계신 분들이 맞닥뜨리면 네.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고객분들한테? 저는 일단 어차피 뭐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우리 PB 분들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을 오랫동안 겪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냥 좀 제가 04년부터 겪었는데 04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차이나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코스피 지수 막 급락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04년에 차이나 쇼크가 있었고 06년에는 버냉키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 한 40% 빠졌어요. 2주 만에. 그리고 이제 07년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였고 08년도에는 금융위기였죠. 2010년도, 11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테이퍼링이 있었고 2015년, 16년에는 중국 위안화 사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었고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22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SVB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 작년에는 관세 때문에 185개국 관세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올해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거든요. 그 하나하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기억나는 게 2006년도에 버냉키 쇼크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랬냐면 그 뒤에 금융위기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버냉키 쇼크 때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요. 굉장히 그만큼 큰 위기를 겪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단기에 크게 떨어지는 거를. 물론 금융위기도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그 경험이 이게 뭔가 금융시장에서 큰 충격을 겪어봤다는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금 사실 어떤 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건지 안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전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혹시 아세요? 아니, 놀라지 마시고 제가 테스트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맞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코로나 확진자 수. 다시 확산되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건 여쭤보는 아니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SVB 사태, 뭐 은행들이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별로 없고. 참고로 요즘 이제 세미나 하면은 관세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관세가 1900년도 이후에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세계화에서의 후퇴고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참 저도 생각하는 게 시장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는 또 적응이라는 걸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장이 적응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이번에 이제 전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또 우리가 어떤 긴 호흡에서 투자를 이어갈 때에는 글쎄요, 이게 몇십 년씩 이어지는 거대한 충격의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긴 호흡에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거지만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버냉키 쇼크라는 게 06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도 되게 천박한 수준의 지식이지만 그때 이렇게 뭐랄까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식이 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하락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이 감안한다라는 게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방향성 베팅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파 본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시장에 충격이 다가왔을 때 이 분산 투자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다는 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면 다 못하죠. 싫어하죠. 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이게 분산 투자의 의미라는 게 뭔지 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라는 게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가 긴 시간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긴 시간 투자를 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장이 평생 안 올까요? 아니면 몇 번씩은 겪게 될까요? 저는 몇 번씩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힘드신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라는 거 그리고 분산 투자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위기였던 사건들을 쫙 열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위기 직후부터 이제 예. 여기서 체험을 하기 시작한 네.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걸 열거하실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제 인생에서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몇 번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당장 전 세계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렇죠. 뒤돌아봤더니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인생 역전의 기회였는데 내가 너무 안이하게 놓쳤구나 네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저는 느낀 게 이제 분산 투자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현금을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근데 했었어요. 이제 저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 막 지르란 얘기냐 이제 이런 말씀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느끼셨겠지만 6,300이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네네. 26일 날. 예. 근데 2월 26일 날 6,300일 때에는 주식을 더 사고 싶어요. 근데 8% 빠지고 10% 빠지고 해서 5,090인가 빠지던데요. 네. 그렇게까지 빠지면 못 들어가요. 네. 그땐 못 들어가요, 사실은. 들어가더라도 진짜 소액 이렇게 던져놓는 거지. 그렇게 과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레벨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주식을 잘하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 누구도 그렇게 막 거기다가 거대한 금액을 막 지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5,800까지 올라오면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 들다가 또 빠지면은 막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누가 들어도 너무 웃기는 얘기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내지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누가 몰라요라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이게 소심한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시장에 출렁이면서 막 지르거나 그렇게 하긴 되게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고 저는 제 그릇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제일 맞는 건 결국에는 고루 나눠서 들어가는 게 어디가 크게 터져도 좀 덜 아프도록 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의 멘탈이 유지가 되지 아니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아주 뭐 칼 같은 분석보다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네.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한탄 반 또 좀 답답한 마음 네. 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네. 또 거기에 대한 해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도 이것도 약간은 좀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부터 이란 전쟁 터졌을 때부터 누가 보면 한국에서 전쟁 터진 줄 알겠어.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졌었고 네. 오늘장에서도 물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만은 국내 증시 하락폭이 좀 유독 더 컸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제가 물론 이제 뭐 주식만 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단기에 가장 세게 올랐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최근에 예. 보면은 대만 증시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 대비해 가지고 아무래도 단기 뉴스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받는 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란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뉴스 플로우가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인 자금들 중에서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긴 호흡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분과 그러지 않은 분들도 다 나눠지게 되겠죠. 예, 그런 이슈들이 특히 개인 자금이 단기에 많이 들어간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리 대형주라도 되게 큰 폭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은 그렇게 변동성 높은 주식 아닌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하고 단기의 상승폭이 높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지할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식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호르무즈를 맞게 되니까 이게 WTI가 지금 100불 정도 해요.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10불 하는데 두바이유가 130, 140을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고물가 기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고물가 기조가 형성이 되면은 문제는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에서 멈춰섰고 오히려 지금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점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3분기부터는 되려 올릴 수 있다. 네. 저는 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왜냐하면 이 전쟁이 장기화되잖아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요. 2008년도 8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리먼 파산하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는 국제유가가 120, 130불 했어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그때도 환율이 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고물가가 유지가 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나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바이유가 뛰잖아요. 이게 조금만 더 뛰게 되면 우리도 무역 수지가 빠르게 악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역 수지 흑자의 폭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유가가 높았던 2008년하고 2011년도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였어요. 이 두 해의 무역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무역 흑자가 줄어드니까요. 이게 환율을 갖다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유가도 높아졌는데 환율도 뛰었죠. 그러면 얼마 전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를 환율 1,400원에 땡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배럴당 130달러를 1,500원에 땡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유가 상승폭이 에너지 상승폭이 높아질 수가 있죠. 네. 그럼 우리는 고유가, 고물가를 만나게 되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렇죠. 3고를 만납니다. 네. 이 3고는 언제 있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3고의 시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3고가 높을 고자도 되지만 고통스러울 고자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예. 저는 둘 다 공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아온 3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이 비단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민 경제에도 좀 충격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이건 뭐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전쟁이 좀 빠르게 그치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저에 대한 걸로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3고로 다시 되돌아 가다 보니까 이게 부메랑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어떤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고착화될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예. 이건 그래도 좀 단기성일 거야라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좀 이번에도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네. 이게 21년도 3월달에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어요. 네. 그런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22년도 7월달에 6월달에 9.1까지 올라갔거든요. 9.1까지 올라가면 2%가 목표인데 9.1이니까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90점 넘으면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점수가 3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점수가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거냐면 80점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80점에서 그럼 이제 3% 밑으로 내려오니까 2% 얼마 안 남았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라스트 1마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1마일 열심히 뛰자 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빨리 물가를 잡고 가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1마일을 아직도 못 뛰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90점 넘으면 되는데 80점까지 온 다음에 야 다음에 90 간다 했는데 갑자기 72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다시 한참 공부하니까 82 올라갔는데 야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는데 63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져요. 시장은 이미 장학금까지 그렇죠. 받을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올해 1월 달에 뭐라고 네. 했냐면 야 이제 다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낮아지나라고 하고 주거비가 잡히는 분위기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고지가 보이나? 그랬는데 이제 다시 점수가 83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이번에 터지면서 다시 60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힘이 빠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2%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사람의 어떤 지침이 생기거든요. 그게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잖아요. 그럼 심리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럼 물가가 쉽게 해결이 잘 안 되죠. 고질병은 낫기도 쉽지 않고요. 되게 빠르게 재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됐잖아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 재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그렇게 돈을 퍼부어야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간신히 왔고 디플레에서 벗어났고 지금도 함부로 금리 못 올리잖아요. 혹여나 디플레로 주저앉을까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이슈가 이번에 전쟁하고 맞물려서 연준의 고민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좀 키우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와중에도 우리가 연준한테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 항상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을 뿐더러 지금 연준에서 컨트롤 가능할 정도인가에 대한 의구점도 들고 지금은 어떤 정치적으로 연준 차기 의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아이러니한 건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라는 사인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용 쪽에서 약간 삐끗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경제는 전망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K자의 전형적인 착시인지 아니면 진짜로 미국은 버틸만 한 건가에 대한 확신인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은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는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건 맞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건 미국은 산유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유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네. 이번에 뭐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충격이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군수품 같은 경우 지금 주요 군수 기업들한테 뭘 하냐면은 4배 이상 생산량을 늘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 되면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이 받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고.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는 나을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돈이 미국으로 몰리지 않겠어 해서 지금 달러 강세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올랐죠. 그래서 WTI 같은 경우도 배럴당 $100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가장 높은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연준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잠깐 보시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에서 3.75거든요. 시장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3.5에서 3.75면 0.25씩 금리를 낮추더라도요. 잠깐만요. 14번 정도 낮출 수 있거든요. 네. 총알이 14개나 있는 거죠. 바주카 폭알이 14개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던지면 되지라고 해서 이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도 저기 곳간에서 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연준 푸시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연준이 이제 저 금리 인하를 밑에 받쳐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고착화 문제가 생기면은 연준 푸시 멈춰서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2년짜리 국채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4%예요. 이게 3.3에서부터 뛰어 올랐거든요. 단기에 80bp 뛴 겁니다. 단기에 70bp 뛴 겁니다. 이게 불과 3주 만에 뛰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뛴 게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중앙은행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확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갖다 해준다는 거 사실 언감생심 어려워졌다는 거하고 되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회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그럼 시장은 연준 푸시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제거시키게 돼요. 이걸 소거시키고 바라보거든요. 그럼 든든한 뒷배가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받는 이런 느낌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쿠션이 하나 없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연준도 연준이지만 트럼프 푼 얘기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것도 기대 못합니까? 푸시 3개죠. 첫 번째는 연준 푸시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부의 푸시 있어요. 정부가 쓰는 푸시 있죠. 그게 감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감세인데 지금 관세 문제가 딱 발목을 잡았죠. 그렇죠. 감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개인들한테 수표책을 돌려주고 있어요. 꽤 많은 금액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가 이 고유가에도 버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적자가 되게 심하죠. 금리가 높아요. 물가가 높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자 내는 비용이 늘어나고 전비 지출이 이번에 국방부에서 2천억 달러만큼 땡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헤그세스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네.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정부 푸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딱 하나만 남아요. 트럼프 푸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푸시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네. 트럼프 푸시의 대표적인 게 작년에 타코예요. 우리는 그걸 타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참고로 작년에도 이제 되게 비슷한 그림인데 작년 3, 4월에도 처음에 관세 때린다고 할 때 시장에서 막 걱정돼가지고 트럼프한테 막 물어봐요. 이거 관세 때리면 주식시장 흔들리고 단기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트럼프가 신경 안 쓴다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단기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밝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해서 대변인 있잖아요. 대변인한테 이거 저거 그러면 연금 생활자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주가 빠지니까 401k 흔들리니까. 그랬더니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주가 보면서 정책 쓰지 않는다고. 그거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했고 되게 유명한 말이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디톡스라는 표현을 써요. 중독이 돼 있다고 맞아요. 사람들이 뭔가 문제만 생기면 돈 풀어가지고 해결할 디톡스다.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트럼프 푸시 없다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도 똑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을 그렇게 욕했어요. 재무부도 그때는 이제 아직 감세안 같은 게 통과되지 않아서 재무부가 쓸 수 있는 룸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뿐만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타코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거든요. 이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는 진심이다. 이랬거든요. 그게 시장을 많이 흔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4월 9일 날 너무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때 드디어 나온 거죠. 90일 후에. 그게 트럼프 푸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연준 풋은 제가 소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재무부 풋이 있는데 재무부 풋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적자가 크니까 이거 쉽지 않겠죠. 그럼 남는 게 트럼프 풋이에요. 네. 트럼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충격이 와도 유가 높은 거 감내해야 된다. 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작년에 관세도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는 결국에는 지금은 유가가 높은 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달래주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시장은 트럼프 풋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트럼프 풋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타코로 밀려나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실마리를 못 잡다 보니까 전쟁 끝난 것 같다고 하면 올랐다가 전쟁 아니라고 저기 오래 갈 것 같다고 하면 주저앉았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타코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 습성을 너무 잘 아니까 초반엔 버텼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잠깐 안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저는 트럼프 풋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트럼프 풋이 곧 중간 선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안전하게 모든 걸 다 끝내고 인플레도 잡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요원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외신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늪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건 이런 케이스는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상대는 이제 공성전을 해요. 공성전을 하면 이제 수비가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이제 대신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저쪽에서 군수물자 같은 거 조달 못 받고 돈 같은 거 조달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성을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성에서 저기 식량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용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란에서 지금 원유가 나오는 거 콜 이거잖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1.4억 배럴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를 갖다가 풀려 나올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의미하는 바는 뭐냐? 미국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하는 건 그래봤자 이란은 돈을 못 받는다. 오히려 금융시장에 실물 경제에 원유 공급이 생기면서 이란은 돈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스위프트를 막아버리는 거죠. 달러로 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안화로 결제되는 것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중국 위안화망을 통해 가지고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혹자는 이게 저희 달러 패권의 붕괴다. 근데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보다는 지금 이란이 달러 패권을 공격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제 그걸로 지금 미국에 좀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그것보다는 결제 자금을 받기 위함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란산 원유가 나갈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급한 대로 지금 러시아 원유 풀어줬잖아요.
근데 러시아 원유를 풀어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재정을 충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펄쩍 뛰잖아요.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무기 체계가 지금 저기 이란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득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유럽 국가들 동맹국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미국이 좋아서 할까 아니면 고육지책이냐? 저는 대표적인 고육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언가 이제 명분을 세워가지고 네. 빠져 나오고 싶은 건데 예.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 더 빨리 빠져나와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게 아마 타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제 타코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이거는 타코라고 해봤자 의미 없다. 이란이 안 받아줄 거니까. 트럼프 혼자서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양쪽이 다 안 풀리고 있는데 하나라도 먼저 풀어야 다른 쪽에 대한 기대도 하지. 양쪽이 동시에 풀리는 걸 기대하는 건 그 더 어렵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어쨌든 시장이 좀 실마리를 찾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 관세 이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지른 거니까 자기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은 이란도 함께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이상 트럼프가 혼자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었는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길어지는 걸 원치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란도 굉장히 힘들죠. 지금 사실 정권 체제도 안정이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물론 예. 제가 그쪽 중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쪽도 지금 편안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 사안이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좀 해결만 좀 빨리 됐으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는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모신 김에 이것도 한 번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자동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그 학습을 해왔던 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면 금값은 올라 예. 라는 로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과거사를 아니더라도 지금만 보더라도 금값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계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뭐냐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확 빠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매크로 이슈래요. 금리가 인상이 돼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호실적이라는 거는 주가의 상승 요인이지만은 매크로 이슈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하락 요인인데 두 개가 딱 부딪힌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게 더 세게 때린 거죠. 예. 그러니까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 이거 세상의 요지경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에는 호재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바라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이게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들은 있는데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금 가격이 연초 이후에 뛰어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금 가격이 단기에 많이 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다가 먼저 머금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환매 대응, 펀드에 대한 환매 대응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가격 모멘텀이 있는 금을 좀 팔았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네. 그건 뭐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금을 팔아가지고 대응을 했다. 뭐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최근에 며칠 동안에 금 가격이 세게 빠졌어요. 그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냐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어요. 네. 그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는 이유가 뭔지까지는 뭐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나 스탠스가 확 바뀌었어요. 네. 뭐냐면 계속 내릴 거다, 꾸준히 내려갈 거다라는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기대 있죠. 예.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확 꺾여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 안 내리잖아가 아니라 이게 미래에는 내려야 될 게 확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럼 이 올라온 폭만큼 시장 금리가 먼저 뛰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2년짜리 국채 금리가 60bp, 뭐 50bp 이렇게 뛰었다는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금에는 취약한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리스크가 오래 갈 것 같으면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안전자산도 던지는 경향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확보 이슈 있죠.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 신용경색의 징후들은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지금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면서요. 그러면 달러 캐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캐시가 생기는 순간 통장에 현금이 있는 걸 못 봐요. 네.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을 모두 없애고 비유동성 자산에 이렇게 박아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유동성 자산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캐시가 필요한 거죠.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럼 캐시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비유동성 자산에서 이게 역류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캐시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캐시를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캐시 구하려다 보니까 다들 돈을 인출을 하게 되죠. 달러를 확보하려는 모습들. 이게 달러 강세로 이어지게 되죠. 네. 그럼 달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달러 강세와 함께 약한 신용 경세 요것과 함께 금 가격의 하락 이런 관점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코로나 때도요. 날짜도 아직 기억하는데 3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막 시장이 막 무너지다가 금이 그래도 탄탄했거든요. 네. 그 금도 예리하게 빠지기 시작을 해요. 신용 경색이 심화되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뭐 지금 신용 경색이 아주 심해졌다 이 단계로 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금리가 뛰면서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리고 달러가 강한 걸 보면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게 이제 사실은 신용 경색의 첫 번째 모습이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게 전쟁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금리 상승도 있고 그게 만약에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은 신용 경색으로 갈 수가 네. 있죠. 예, 그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단장님 어떤 논리나 근거에 100% 동의합니다. 전쟁 직후에 실제로 안전자산 쏠림이 이제 금과 달러 쪽으로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달러 쪽으로 달러 예, 그렇죠. 투망세로 가기도 했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또 좀 더 큰 알맹이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 가격에 대한 향방은 어떤 이게 안전자산이냐 비안전자산이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ETF 관련된 뭐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금에 끼어 있냐, 그리고 그렇죠.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그렇죠.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뭐 제가 해석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들으시면 다들 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긴 관점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짧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다 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긴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젠간 끝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용 경색이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풀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또 정책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요. 위기의 극단의 국면에선 금도 예리하게 빠져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900불까지 올라갔던 게 700불까지 순식간에 빠지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자산보다 금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2008년도 11월부터 반등을 했었던 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지션에다가 금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다 금을 일부 정도 담아 놓는 거는 여전히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워낙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시작하셨던 예, 거라 예, 거기에 대한 이유들도 한번 여쭤봤고 네네. 패시브 자금이나 통화 정책, 달러에 대한 흐름들도 얘기를 했는데 말미에 그러면 하나만 더 그 신용 경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 신용 경색이 지금 뭐 본격화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신용 경색 일부 중 하나가 결국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 사모대출 관련 예. 이야기거든요. 네네. 블루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넘겼는데 네네.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둘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게 트리거가 진짜 되나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목소리가 좀 점점 더 나오더라고요. 네네. 단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전쟁 관련된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다른 뉴스들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사모 신용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한켠에 밀려나 있는 느낌. 만약에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무엇이 이슈가 됐을까? 예를 들어서 케빈 허시가 지금 인준이 안 돼가지고 멈춰 있다라든지 이런 거 꽤 이슈가 크게 됐을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FOMC 같은 경우는 정말 대서특필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워낙 바쁘다 그러게요. 보니까 그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이런 데가 막 스탠스 돌아서거나 호주 중앙은행 금리 올리고 이런 것들은 아마 이슈가 꽤 크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뉴스들이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사모신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엔 사모신용이라는 거는 은행들이 규제 때문에 많이 묶여 있으니까 예. 사모대출로 그러니까 은행 이외에 있는 그림자 금융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되게 이상한 뭐 불법 자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준 거죠. 보다 높은 금리에. 그리고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그 무언가 벤처기업 같은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대출을 해주려면 규제가 강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들이 대출해주기가 불편하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사모신용 같은 경우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가 돼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데 투자하면 스타트업한테 돈 빌려줄 때 2달만 쓰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성장할 때까지 꽤 긴 기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사모대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장기 비유동성 자산이에요. 근데 앞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유동성 자산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이 사모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모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시가평가로 에브리데이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그때 뒤다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줬어요. 5년 대출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그래요. 1년 후에 만기거든요. 오늘 갚으시면 안 되겠냐고 전화 와요. 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왜냐면 기한 이익이라는 게 있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이 돈을 갖다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모 대출이니까 중간에 펀드 환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간 아주 긴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간 5% 내에서 환매를 할 수 있어. 이랬던 건데 환매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옆에 하우스에 보면 우리도 다 사모대출 투자한 사람들인데 옆에 하우스에서 환매하려다가 못했다고 막혔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 들 것 같지 듣기 않죠? 전에. 근데 여기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서 바라볼 때 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느낌도 있고 두 번째는 돈이 잘 돌던 회사들도 돈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러면 흑자도산이라는 말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게 잘 돌아가는 기업들도 현금 흐름이 딱 막히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경색하고 또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 하잖아요. 네. 오히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었을 때는 사모신용 같은 경우는 약한 고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이게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럼 저 사람은 사모대출 때문에 되게 위험해질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제 느끼실 텐데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보는 분들 중에 엘 에리언이라는 분이 있고요. 네. 핀코어 쪽에 계셨던 분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BOA의 보파의 저기 그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 글은 제가 계속 봐요. 네. 이 두 분이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가 되게 비슷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2008년도는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해요. 어떤 이슈가 있었었는지. 그때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저희 헤지 펀드들이 막 도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유가가 되게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이 무너지니까 돈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줬더니 풀어놓은 돈이 원유 시장으로 흘러가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막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풀었을 때 이게 주식시장으로 가죠. 주가가 오르면 물가가 바로 오르나 그거는 주가가 오른 다음에 사람들이 확 주식이 올라가니까 우와 너무 기분 좋아해가지고 막 쓰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전이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죠. 그럼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요. 그럼 바로 물가가 뛰느냐? 이것도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떠서 기분이 좋아서 아이스크림 쏘면 그때 올라가겠죠. 근데 풀어놓은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가면 물가 상승 직방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직방으로 물가가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2008년이에요. 네. 그래서 막 국제유가가 140달러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봤던 뉴스가 사우디 은제 증산하지 이거 봤어요. 오펙 은제 증산하지 이 뉴스만 계속 봤어요. 네. 근데 그때 몰랐죠. 그게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만들었고 그게 뒷부분에서 신용경색을 계속 진행되게 만들면서 서프라임 사태가 더 악화되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일 처음엔 그때는 은행들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행은 결국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심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모대출 그 기관들 있죠. 그 펀드들이 무너진다라는 거니까 네, 네. 그거는 은행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 주는 파급 효과가. 그 두 번째는 은행들이 그때 당시 혼났었기 때문에 자본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계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를 겪어봤었다는 경험이 있어요. 은행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그때처럼 이렇게 막 나이브하게 막 대출해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지켜볼 게 어쩌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 보여요.
주가 확 빠지면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들어와요. 금융위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너무 또 너무 나아가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쟁도 장기화되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경제 자체를 뒤흔들게 되면 어려워지는 건 맞지 않냐. 그건 절대적으로 공감하죠. 그래서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좀 조기에 끝나야 우리가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2008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은행권의 붕괴냐 이제 비은행권의 네, 그렇죠. 붕괴냐의 차이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셨으니까 약간의 반대의 질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그 각에서 가보자면, 어쨌거나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한 위험성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 시간에 문홍철 팀장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계 기업들이 현금이 없는데 이걸 빚으로 돌려막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PIK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계속 곪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물론 당장은 아니라고 했고 시계열이 뭐 1년 이상으로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좀 이걸 진짜 우리가 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잖아요. 예. higher for longer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한계 기업들이 힘들다는 건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그 얘기들은 아마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근데 K자 경제라는 말씀을 초반에 하셨어요. 네. K자 경제의 얘기는 뭐냐면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더라도 윗단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탄탄하죠. 네. 그럼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지수 전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또 이거 착시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전 세계 경제가 좋냐 하면 안 좋은 국가들 되게 많죠. 네. 미국 경제 좋아 보이면 이게 착시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죠. K자 경제라는 게 참 애매한 세상을 만들어놔요. 근데 예를 들어 금융위기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시스템의 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K자의 상단이고 하단이고 다 잡아먹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K자의 상단까지 다 두드려 부실 정도로 금융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리스크냐? 그것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문 팀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그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지금 금리 인하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높은 금리로 꽤 오랜 기간 이어지죠.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 안 하는데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이 있었어요. 22년 말에. 네.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4%대 10년 국채금리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더 이어졌었을 때는 지금까지야 성장이 탄탄하게 나아졌지만, 이 성장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 주춤해진다면 결국에는 월급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면 빚이 문제가 안 되지만, 월급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빚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higher for longer의 관점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빚이 늘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용경색과 관련된 또 말미에 제 궁금증까지 한번 풀어봤고,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제일 많이 들으셨을 가장 추상적인 질문. 네네. 그래서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에 대해서는 네네. 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제언 한 번만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시작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가 막 그 위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겪어왔던 일들을 얘기드렸잖아요. 그거는 외운 게 아니고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슥 지나가면 제가 막 어떤 사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했었고 무슨 생각했는지 다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소 금융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최소 100년 만에 금융위기고 최소 10년 이상 시장을 뒤흔들 거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그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놀라는 게 있는데 미국 경제의 강력한 복원력에 되게 많이 놀란대요. 그 복원력이라는 게 저는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 그 복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되돌리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은행들이잖아요.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올라버린 유가는 결국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한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네. 있겠죠. 그러면 성장의 모멘텀이 다른 쪽에서 또
싹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인 것 같고요. 뭐 굉장히 냉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냥 너무 이 순간에서 저 단기야 장기야 이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에서 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들도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란 사태 이외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긴 호흡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 그리고 한쪽에 몰빵하는 게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공감해 보셨으면 어떤가, 이런 조언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